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가천대학교와 가천대학교 연계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핑거비나가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다낭에서 산학협력으로 이제 모바일 교육을 시작했다가 하노이의 법인을 2017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때는 모회사인 핀테크 비즈니스라는 핑거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금융 IT를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신용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진출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도 핀테크가 붐이니까 베트남에도 붐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했는데 베트남은 한국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금융 인프라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금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해가 안 올라오고, 기타 등등 법인과 관련해서는 앞전에 이제 보트 재팬에서 양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되게 어렵구나. 근데 또 웃긴 게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금융권 포함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제 진출하려고 뭔가 기회를 엿볼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어떤 대기업을 뺀 나머지 중소 중견 스타트업들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기회가 왔냐면 그냥 단순하게 베트남에 혹시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금융 IT와 이제 모바일 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단호하게 잘 모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주고 우연찮은 게, 제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베트남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노이 산학협력관이 그날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베트남에 이렇게 반도체 설계를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아웃소싱과 관련된 회사는 없고 저희 공대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이 1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공대생들이. 그 한마디를 삼성전자에 연락을 드렸어요. 베트남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건 없는데 공대 사양은 한국이 10배 정도 되니까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메모리 쪽에 기획하시는 좀 의사결정자하고 파트너의 대표님이 이제 베트남에 오셔서 하노이, 다낭, 후에 호치민까지 4개의 지역을 이제 보름 동안 이제 벤치마킹하고 투어를 했는데 결론은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종훈 대표가 한번 해보시죠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고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이제 베트남의 아웃소싱 센터를 개발센터를 구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 그러니까 센터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이제 모든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설립했던 기업을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설립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 회사를 이제 엑싯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 들어갈 때 좀 한국처럼 베트남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붐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업태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현실 가능한 모든 업태를 다 등록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뭐 ICO, 우리나라에서 막 뜨고 있는 뭐 푸드테크 관련된 단어를 다 조합을 해서 한 30개의 업태를 변호사한테나 이런 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변호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한 18개 빼고 12개 정도의 업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된 게 삼성전자가 저희 회사, 삼성전자 파트너가 제가 있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참 우연찮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호치민에서 반도체 쪽에 이제 개발센터를 구성하면서 아까 이제 일본 쪽 얘기하면서 이제 인력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람을 갑자기 개발자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그런 친구들 뽑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헌터를 통해서 아까 배수의 비용을 주면서 뽑는 거의 일본하고 유사한 식으로 헤드헌터 수수료가 나갑니다. 더불어 이제 각 공대에 도네이션을 해야 돼요. 베트남은 도네이션의 비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페어라는 것들을 각 학교마다 합니다. 그 자페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베트남이 참 재밌는 게
여기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오면은 거의 감자 줄기처럼 여러 명이 따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이제 발견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호치민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삼성전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리고 수행한 이후에 이제 저는 3년 있다가 엑시스를 하고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다낭, 하노이, 호치민 쪽의 엑시스에 대한 경험 때문인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이카나 포트라, 나이파 이런 쪽에서 대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저를 이런 기회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제 고투 재팬에서 이제 다양한 일본에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베트남이 2025년에 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베트남을 스타트업이나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이 동남아시아 중에 베트남을 한번 들어가 볼만 할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거의 오늘 설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5년에 베트남이 도로교통에 관련해서 이제 국가에서 강력한 시행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도로교통에 우리가 신호 라인이잖아요. 라인에 이제 차, 오토바이, 하고 행인들이 있고, 여기 파파라치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파파라치가 이게 줄 서서 이 사람이 지금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찍는 겁니다. 왜 찍냐면 돈 주니까. 위반한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 조금 넘어오거나 아니면 막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스쳐 지나가거나, 그게 스쳐 지나가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 위반된 개인, 차량, 오토바이 주인들은 그 전에 어떤 강력한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1년 연봉에 가히 맞먹는 최소한 2달 월급 정도를 내야 되는. 지금 베트남은 개인당 월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만 원 선되고, 하노이 호치민만 구분하면 대충 55만 원 선 내에서 1인당 월급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범칙금이 거의 2달치 월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베트남은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고 베트남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외세의 침략도 받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이겼고 중국도 이겼고 프랑스도 이긴 나름대로 100년 전쟁을 치르고 지금 이제 독립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숱한 전쟁과 그 전쟁에 대한 여파로 베트남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국민들이 약간 불편해함에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근데 이 지금 2025년에 이 베트남 정부가 이런 강력한 시행의 교통신호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에 지금 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모든 분야에 디지털 전환에 거의 목숨을 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화라는 게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코로나를 베트남 내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금융거래에서 비금융거래 또는 비계좌 실명, 이게 EKYC라고 하는 전자인증과 관련해서 불법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거의 계엄령에 순하는 코로나 수준에 사람들이 바깥에 못 나가다 보니까 비대면과 관련된 거래, 결제, 그리고 의료,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다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스타트업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스타트업들이 각각의 국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그리고 뭔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베트남에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공산당이라는 일당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너무 늦고.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 불편함을 베트남 소비자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조급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가 2025년에 디지털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사회 전반, 문화 전반, 정치, 경제 전반에
이제 디지털화를 전개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를 이제 대처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경우 아까같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베트남 정부가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너네들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이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딥테크 분야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베트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능적인 우수함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신뢰라는 걸 두고 있고요. 속도보다는 맥락, 그리고 제품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일본과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한국하고도 유사합니다. 체면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관계 유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체면과 관계의 비즈니스를 연계를 하려면 좀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인내할 수 있으면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같이 해외 유학생 수에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이 한국 다다음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영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은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를 배제하고 동남아시아 내에서 베트남이 영어 사용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간 8만 명의 공대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니까 이런 나라에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시작되는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기술 기반의 뭔가를 운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응용 부분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뭔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면 여기 보면 딥테크 분야에 대해서 한국인 투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좀 있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에 딥테크 분야에 헬스테크, 핀테크, 에듀테크 이런 쪽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AI, 블록체인, 데이터 최근에 이제 베트남 내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드업이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의 키워드는 AI인 것 같아요. AI가 없는 기업은 베트남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든 그게 유통이든 아니면 그게 제조든 아니면 스타트업의 뭐 아까 푸드텍이나 여러 가지 딜리버리 서비스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AI를 붙여야지 그 다음 이후에 넥스트가 전개가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베트남은 2025년 이후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스타트업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같이 코로나 엔데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비대면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젊은 인구층이 지금 베트남이 32.5세가 평균 연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띠동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40살이 훨씬 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12년 뒤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을까? 그게 지금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서 부동산을 사면 되겠지, 주식을 사면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큰 시장은 이제 그런 쪽 시장보다는 아까같이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제 뭔가가 이제 소비 형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많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같이 베트남 정부가 그거에 대한 뒷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뒷배는 최근에 보면은 20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포함해서 러시아 푸틴까지 방문한 유일한 곳이 베트남이고 올해 4월에는 시진핑하고 일본의 총리까지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약간의 정치적인 공백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반기 내에 우리나라에서 우선순위 둘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마 일본이 가장 우선순위겠지만 일본, 미국 다음, 일본, 미국, 중국 다음 아마 베트남도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택배부터 뭐 세무 서비스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쪽 비즈니스에 약간의 우리의 딥테크 분야가 더 어우러진다면은
다양한 비즈니스에 있어서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베트남에 작년에 기본적으로 2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설립됐고 그 기업 중심에 보면은 서비스업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제조나 이런 쪽 공장 그리고 넥스트 차이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중국의 공장이 지금 베트남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들도 베트남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서비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 지금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 32.5세인 평균 젊은 나이도 있지만 1억 인구 이상의 소비자분들이 여전히 내수를 바치고 있어서 지금 베트남의 GDP 기준을 보면은 5,000불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하노이, 호치민 두 도시를 보면은 거의 10,000불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중진국의 소비 성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대상으로 소비적인 어떤 패턴을 뭔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거기다 연계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앞전에 이제 일본의 양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법률 제도, 현지 파트너, 인력, 그리고 언어 문화, 금융과 세무적 관련돼서는 유사합니다. 한국의 어떤 세무 시스템이 베트남 내에서 절대 사용될 수 없고 베트남 내 인허가도 전혀 뭐 한국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로비스트들의 어떤 합법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게 우리 세무에서는 불편한데 그게 없다면 베트남 비즈니스 하기가 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현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나라든 다 유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뭔가 진출 또는 지점 또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이제 전개할 때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 내에는 큰 메가시티가 하노이, 호치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을 많이 가고 있는 다낭이나 달랏, 뭐 나트랑 이런 도시가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노이와 호치민 쪽에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너무 달라요. 실질적으로 수도인 하노이는 하노이 수도가 행정도시이고 공산 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 절차들은 특히 돈이 큰 자본재산 관련돼서는 하노이 중심으로 북부 쪽에 거의 집약돼 있고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년 이상의 무역 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굉장히 많은 문물들이 언제든지 거기서 문물이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 자체도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가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호치민 내의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비슷한 유형, 생활 밀착형에 대한 비즈니스에 굉장히 올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B2B 여기는 B2C 쪽.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아니면 마사지나 뭐 우리가 장례 서비스 아니면은 뭐 요새 그 상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끔 문의가 저한테 올 때 하노이보다는 호치민 쪽이 좀 더 생활 속에 가까우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요 앞전에 이제 베트남 책을 코로나 전에 한 권을 쓰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코로나를 견뎠던 기업들의 대표들이고 그 기업들의 대표들은 크건 작건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은 그냥 놀러 오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고 이 관계에 관련된 비즈니스, 특히 이제 가족 공동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베트남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P2P로 해가지고 소액 서비스 사업의 핀테크 기업이 있는데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개인이 그걸 채무에 대한 이행을 다 잘 못해요. 못하는데 베트남은 떼시라는 설날의 기점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채무를 다 갚지 않으면 이 설날을 보내기 힘들다는 내부적인 그 암묵적인 그런 정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가족이 대신 갚아줘요. 그럼 가족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친인척들이 갚아줘요. 친인척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갚아줘요. 마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갚아줘요. 그래야지 그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래서 베트남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설날 문화 때
여기에서 이직률이 거의 이때 중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적인 가족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고 최근에 다단계나 이런 뭐 그런 쪽 사업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게 단기간 내에 뭔가 내가 암묵적인 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되게 힘듭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트남은 아까 같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한다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같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베트남 어록에 그런 게 있어요. 호치민 어록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긴다. 제가 베트남에서 거의 10년째 있는데 되게 희한한 거는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면서 되게 만만하게 봐요. 언젠가 자기네들이 이길만 하대요. 근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길만 하대요. 다 이겨봤거든요. 프랑스도 이겨봤고 미국도 이겨봤고 중국도 이겨봤으니 언젠가는 한국을 지금보다는 자기네들이 못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깔아뭉개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그대로 저한테 피드백으로 나옵니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주의, 실패는 베트남에서 저도 되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뭐 인허가 문제나 이런 베트남 정부에 대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많은 원인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제가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 베트남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왜냐면 싸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개피곤했습니다. 이게 한 달이면 끝날 거를 베트남 변호사한테 섭외하니까 6개월 넘게 가는데 이게 6개월 넘어도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그 불안함이 너무 불편해서 아까 이제 삼성전자 파트너한테 이제 호치민 쪽으로 이전할 때 제일 먼저 선택했던 거는 한국 업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업체의 그 기본 기준이 납기가 정해지면 그 납기 내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변호사도 저는 한국인 변호사, 인테리어도 한국인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뭔가 비즈니스를 그런 해외에서 나갈 때 자국 내 관계인하고의 연계가 약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2025년에 베트남은 이전과 좀 다른 또 기회의 시작으로 특히 베트남 모든 사회, 문화, 정치, 경제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딥테크 기업들은 베트남 진출에 좀 더 좋은 포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